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튜브로 진행하는 온라인 제2회 공매 콘서트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다양한 이제 내용으로 저와 함께 약 한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이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공부함에 있어서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공부는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그 문제는 이게 조합원지 승계하지 못하게 되면 현금 청산으로 가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공부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냥 막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어쨌든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려면 어떤 탄탄한 기본 이론 바탕 위에서 분석을, 입지 분석, 또 수익 분석, 이런 거에서 이제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물건들은 경매시장에서도 자주 나타나고요. 온비도 공매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진행 중인 구역 안에서 물건을 낙찰받고 그 물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아파트라는 이 입주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파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되면 현금 청산으로 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상가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상가 받고 싶으면 상가 신청하고요. 아파트 받고 싶으면 아파트 신청하고, 이렇게 조합에서 관행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함께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공매로 매각하는 재산들 중에서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으로 매각하는 신탁재산이 있습니다. 신탁재산 권리분석까지 오늘 알아볼 거니까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마칠 때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제 이제 요 내용 들으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 제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좀 그래도, 익숙한 닉네임이 좀 보이시네요. 네. 우리 선민이님, 네. 다혜주님, 네. 그리고 찹찹한식님, 일초맘님, 풍문주님, 도우맨님, 네. 그리고 칼라1220님, 네. 코난님, 네. 찹찹한식님은 지난 강의 때 좋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코난님, 그리고 유선님, 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찐님, 네. 반갑습니다. 님, 재정님, 네. 그리고 신세미님, 반갑습니다. 몰라서 손 안 대고 계셨다고요. 네, 오늘 재밌는 내용 많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준성님 반갑습니다. 세실리아님, 네, MJ님, 백선아님 반갑습니다. 저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제 닉네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배재근님 반갑습니다. 영상 보고 계시면서 여기 좋아요, 구독, 온비드 채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온비드 공매나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요 유튜브 영상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더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오늘 어쨌든 이 내용을 잘 알아두시게 되면 공매뿐만이 아니고 경매에서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일반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물권자에 대한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물권자에 대한 규정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에 나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조합 설립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조합 설립인가 후죠. 예. 그래서 이 다물권자라 함은요, 일단은 두 가지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그림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22 36724 판결인데요.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9조 1항 48조 2항 6호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면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 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는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돼요. 이걸 제가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1인 다물권자라 하면 자 보시면 여기 이제 A라는 사람이 동일한 정비구역 안에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동일한 정비 사업구역 안에 요 세 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입주권은 한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이 사람도 한 채가 나오지만 만약에 세 개 중 하나를 조합 설립인가 후에, 조합 설립인가 전에는 관계가 없어요. 조합 설립인가 후에 이 하나의 주택을 B라는 사람에게 양도한다. 그렇게 되면 이 B라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입주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사람과 이 B라는 사람은 공동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A라는 사람과 조합 설립인가 후에 양도를 해서 B라는 사람이 양수받게 되었을 때 이 둘은 공동조합원으로서 입주권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뭐 예를 들면 이제 권리가액 기준했을 때 요게 2억, 요게 3억, 요게 2억.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렇게 5억의 권리가액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B라는 사람은 이렇게 2억이라는 권리가액을 가지고 있고, 요 5억이라는 권리가액과 2억이라는 권리가액의 비율로 해서 요 입주권,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때 여기에 대해서 비율이 A가 요만큼, B가 요만큼 갖게 된다. 이런 겁니다. 공동 등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나중에 분양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도로, 공매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다물권의 유형은 1세대 다물권이 있습니다. 1세대 다물권.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39조 보시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2호에 보시면요. 여러 명이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거를 1세대 다물권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정법 39조에서는 직계 가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배우자하고 19세 미만의 직계 비속. 이 사람들이 한 세대이기 때문에 각각의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주권은 하나로 나오는데 문제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 1세대 다물권자로부터 제3자가 양수했다. 그러면 이 양수받은 제3자는 독립적인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에 관련해서 또 다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22도 56586 판결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도시정비법 19조 1항 2호 3호가 중첩 적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요걸 이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동일한 정비 사업 구역 안에 정비 구역 내 남편 한 채, 부인 한 채, 19세 미만 자녀 한 채 이렇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입주권은 한 개가 나온다. 요 개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정비 사업구역 안에서 이 남편이 소유하고 또 이 주택을 조합 설립인가 후에 A라는 사람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 독립적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이 A라는 사람과 부인 그리고 아들 이렇게 셋이서 입주권 한 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역시 여기도 각각의 소유하고 있는 주택 권리 가액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겠죠? 조합 설립인가 후라는 포인트를 잘 알아두세요.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 설립인가 전에는 독립적 입주권을 갖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19세 이상의 아들이 동일한 정비 사업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대분리를 한다. 그렇게 되면 남편과 부인이 입주권 하나를 갖게 되고요. 19세 이상의 아들이 세대분리를 통해서 입주권을 별도로 갖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번에는 남편과 부인이 이혼을 하고 부인과 19세 미만 아들이 독립세대다. 입주권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이혼하게 되면 남이 되는 거죠. 남이 되니까 별도의 입주권을 갖게 되고요. 요 둘이서 입주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동일 세대라고 하면. 자, 그리고 남편과 이혼이 부인하고 19세 이상 아들이 세대 분리하게 되면 이렇게 각각 동일한 정비사업구역 안에서도 입주권을 각각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도정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위장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겠죠. 네. 그죠? 법적 절차대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제 이따가 제가 각 그 정비사업 단계별로 입찰하시기 전에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 일단 먼저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여러분들이 다물권자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당사자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매매 같은 경우야 매도하는 이 조합원이 자신의 정보를 다 공개해 줄 거잖아요. 자신의 직계가족이 이 사업구역 안에 다른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자기가 이 동일한 사업구역 안에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겠지만 경매나 온비동매 압류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가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조합사무실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조합사무실 측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합사무실의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조합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입찰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서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 입찰을 고려하실 때는 항상 1인 다물권자 그리고 1세대 다물권자 여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매로 나오는 물건들 중에 보시면요. 도로가 나올 때 있어요. 도로. 사실상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길에서 다니는 자동차나 우리가 통행하는 그 도로는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죠? 보통? 도로의 소유권? 네, 채팅으로 답변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라나님, 네, 맞습니다. 도정법상에서 조합 설립인가 후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죠. 요즘 공로라고 하죠. 공로의 경우에는 조건이 없죠.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통행도 할 수 있고요. 사용료도 별도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개인 소유로 된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사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개인 소유로 된 도로는 애초에 왜 취득하게 됐을까요? 취득하게 된 원인이.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채팅 잘 열심히 참여해 주고 계신데 그러면 그분들이 도로를 왜 취득을 했을까요?
도로를 취득한 이유, 뭐 어디다가 활용 가치가 있나요? 보통 도로는요, 맞아요. 세실리아님 맞아요. 내가 이거를 어떤 계획이 있거나 목적이 있어서 취득했다기보다는 선조 때부터 상속으로 내려온 경우가 많아요. 이게 처분을 하고 싶어도 처분하기가 어려워요. 도로를 누가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선조 때부터 다른 토지들 막 다 파시는데 이 도로는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로는 이제 소유하고 계셨던 선조분이 사망하시면서 또 상속이 되고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상속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본인에게까지 소유권이 이전돼 온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만약에 사업하다가 부도났다. 사업하다 부도나게 되면 금융기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사실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거를 경매에 넣을 권한은 없겠죠. 근저당을 설정해야 경매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물품 대금이나 기타 무슨 이제 기타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대출을 받았는데 채무 불이행이 되면 이에 따라서 그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딱 목록을 조회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 도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로를 경매에 넣겠죠. 이게 이제 강제 경매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세금이 체납됐을 때 그 징수하는 기간에서 이 체납자 소유로 된 부동산 목록을 쭉 보니까 도로도 있어요. 도로도 공매로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징수 기간에서. 그래서 경매로 나올 때도 있고 공매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이제 도로가 경매나 공매로 나오면 이런 것들 낙찰을 이제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도로를 왜 낙찰받는지 혹시 아세요? 도로를 왜 낙찰받을까요? 도로를 낙찰받는 이유. 도로 낙찰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아마 뉴스 기사 아마 보셨을 텐데 경공매로 이거를 낙찰받은 다음에 이 도로를 막아요. 통행 못하게. 그 안쪽에 토지 소유주들이 진입하기 어렵거나 아예 통행을 불가하게 이거를 펜스를 친다든지 컨테이너 갖다 온다든지 막 구덩이를 판다든지 통행을 못하게 합니다. 내 소유에 대한 도로인데 내 마음대로 막으면 어때?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지목이 도로이든 현황상 도로이든 개인 소유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막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이 내용을 올렸는데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게 댓글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개인 사유재산을 권리 행사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공익적을 목적으로 가진 도로를 아무리 사도라 하더라도 타인이 다니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안 된다 막 이런 의견이 갈려요. 맞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로 나온 게 많아요. 최근에 또 나온 판례도 역시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도로로 이용했던 곳을 개인 소유 도로로 하더라도 막는다면 그거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민사상으로도. 그리고 실제 형사적으로도요. 도로를 방해하거나 통행을 불통하게 하면 일반 교통 방해죄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개인 소유로 된 도로를 막으면 안 되지만 그냥 내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나는 다니지 못하게 막겠다 이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 분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도로를 막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건 결국은 그 도로를 통해서만 자신의 토지 또는 거주지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도로를 사가기를 원하는 거죠. 본인은 경공매로 도로를 굉장히 저렴하게 취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높은 고액으로 처분을 해서 양도 차익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투자 방식들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각자 투자의 방향이나 투자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야 다양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저도 이제 그 대법원 판례 의견에 사실 많이 공감을 해요.
개인 소유 도로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특정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닌 그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손해를 가하는 것이 크다면 이거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 도로라는 거는 개인 소유로도 돼 있긴 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행하는 것은 그렇게 통행을 불통하게 하는 것은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안 되지만 법을 떠나서 도의적으로도 안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도로를 경공매로 싸게 낙찰받아서 그 진입로를 막아서 그 안쪽 거주자들에게 협상을 해갖고 고액으로 처분하는 이 투자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신세미님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자, 도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바로 재개발, 재건축 구역 안에 있는 도로를 통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어떤 점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도로였습니다. 압류재산이고요. 최저 입찰 가격은 3억 3,712만 원이었습니다.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네, 여기 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산다고 하는 여기 트리마지에 있고요. 여기 이제 서울숲 있고 이제 물건지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한강이 바로 앞에 있고 위치 딱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바로 여기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1지구가 되겠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1지구 안에 바로 요 도로가 위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결국은 성수 전략정비구역 1지구 안에서 내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도로를 통해서. 그런데 도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아무나 입주권을 주는 건 아니죠. 그 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총 4개 지구로 돼 있잖아요. 1지구부터 4지구까지. 그래서 굉장히 멋진 아파트로 건설이 될 겁니다. 한강 바로 앞에 있죠. 평지죠. 고층으로 지어지죠. 그리고 한강 공원으로 이 강변북로를 그 구간을 지하해서 도보로 아파트 단지에서 한강 시민공원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도로가 나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좀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우리 댓글로 이제 공부 이제 하신 분들이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일단은 재건축과 재개발에서는 자, 여러분 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한번 누가 댓글로 올려줘 보실래요? 재건축과 재건축의 차이 도시정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 뭐가 다를까? 지금 우리 이제 그 약 200여 명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이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경공매 재개발 재건축 공부를 상당히 하시는 분들도 아마 들어와 계실 텐데 이때 그냥 네 맞습니다. 우리 도우매님 역시 우리 도우매님 저하고 이제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아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주거시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양호한 상태이냐 열악한 상태이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의 경우라고 하면 그 일대를 도로를 포함해서 공원까지 다시 다 재정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좀 더 어떤 폭넓은 범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게 이제 재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 또 하나 차이점은요. 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 공매 콘서트였으면은 좀 이렇게 잘 답변해 주신 분들에게 선물도 좀 드리고 싶은데 선물을 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네요.
어떻게 하죠? 선물을 좀 딱 준비해서 오프라인이었으면 저희가 그 다음 달에 부산에서 공매 콘서트를 이제 부산에서 오프라인으로 하게 될 거거든요. 뭐 부산에 계시는 회원님이거나 또 부산 가까이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계시면 부산 공매 콘서트에 오시면 또 다른 내용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재건축에 있어서는요. 토지 및 건축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만 갖고 있거나 건축물만 갖고 있어도 조합원의 자격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정법상에서는 그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 건축물만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다 받느냐? 그건 아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규정이 좀 달라요. 자, 성수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보셔야겠죠. 제36조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을 보시면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 이게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관리처분 계획일 기준을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합니다.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게 2010년 7월 15일 이때 개정된 거거든요. 그때 이후 기본계획 수립 2010년 7월 15일 이후 기본계획 수립된 구역에서는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2010년 7월 15일 이전 기본계획 수립된 곳에서는요. 다른 요건으로도 가능해요. 30제곱미터 이상이고 분양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도 면적이 좀 적더라도 아파트 분양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요 기본계획 수립. 근데 사실 서울에서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된 곳은 잘 거의 없고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성수동의 도로가 공매로 나온 이 물건은 면적이 98제곱미터예요. 98. 그래서 90제곱미터 이상을 충족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2분의 1 지분 공매입니다. 2분의 1 지분 공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법인이 이렇게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었어요. 법인이. 둘 다 법인이었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서울 모 법인이 체납법인. 그래서 요 법인이 체납법인이고요. 자, 문제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답변 줘 보실래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서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분양 신청을 누가 해야 되느냐? 분양 신청 누가 해야 되죠? 분양 신청. 분양 신청은 이따가 행정소송으로 나온 판결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칙은요. 대표 조합원 선임해야 됩니다. 대표 조합원을 선임해야 돼요. 대표 조합원을 선임해야 되니까 결국은 요 2분의 1 지분을 이제 낙찰받을 거잖아요. 여기 낙찰받으면 요 법인하고 협의해서 대표 조합원을 선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공매되지 않은 2분의 1 지분 법인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인 등기 보면 되잖아요. 요 주식회사 원모 법인의 법인 등기를 보니까 청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법인은
청산된 법인입니다. 결국은 요 2분의 1을 공매로 낙찰받으면은 대표조합원을 선임할 당사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법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분양 신청을 그래서 하려면 대표조합원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대표조합원을 선임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와 관련된 행정법원 소송이 있습니다. 정관이나 관리처분 계획에 대표조합원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공유자 권리행사 방식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으로서는 먼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각자 분양 신청한 공유자들에게 구도시정비법 39조 제1항에 따라 대표조합원을 선정하고 그를 통해서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하거나 공유자들 전원에게 분양희망 부동산 등 분양신청서에 기재된 의사표시를 합치시킬 것을 요구하여 사실상 대표조합원을 선임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유자들이 통일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공유자들이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공유자들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권리를 분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 비로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불가피하게 공유자들 현금 청산 대상자로 삼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결국은 대표조합원을 선정하거나 의사표시를 합치시킬 것을 요구하거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매로 나온 2분의 1 도로만 낙찰 받으면 이거 어떡하죠? 방법이 있나요? 어떡하죠? 협의해야 될 2분의 1 상대 지분권은 청산돼 버려서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민법 268조에 의하면요.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요. 269조 보시면 분할의 방법으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 청구의 방법에는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 그런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면 그리고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에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일단은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토지의 경우에는요. 이게 1000평이다. 그죠? 토지의 경우에는 현물 분할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 A 이렇게 솔로몬의 판결처럼 그냥 필지 분할해갖고 잘라주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경제적 가치가 이쪽과 이쪽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가치에 따라 법원에서 조정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경매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위에 건축물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경매로 판결을 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공매로 나온 거는 지금 토지잖아요. 이게 어쨌든 도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A 2분의 1 B 1.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낙찰받은 사람이 C가 낙찰받고 C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한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건 토지네. 이렇게 필지를 잘라주잖아요. 그러면은 과소 면적이 돼갖고 현금 청산이 되겠죠. 98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거잖아요. 난감한 상황이죠. 현물 분할로 가게 되면 경매로 갈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바가 있겠지만 소장 쓸 때
현물로 분할했을 때 그 가액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죠. 예, 이게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고 현물 분할하게 되면 현금 청산이라는 큰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이게 현물 분할이 아니라 경매로 매각하도록 판결을 내달라고 소장에 청구 취지를 잘 쓰셔야죠.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만약에 요 물건이 경매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98제곱미터 요 도로 전체가 이제 경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 이제 저도 뭐 이 낙찰받은 분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계획이나 어떤 그 향후 목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법인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고 경매로 판결을 받으면 이 98제곱미터 전체를 경매를 넣게 됩니다. 이 경매 절차에서 누구든지 입찰이 가능한 거예요. 요 사람도 경매 입찰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제3자도 입찰을 하는 거고요. 최고가 쓴 사람이 낙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높이 써야 돼요. 제3자도 입찰 높이 쓸 거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요거 가져오면은 이제 전체 소유권 취득하는 건데 만약에 이 경매 절차에서 제3자가 낙찰받아 버리면 이 지분 낙찰받던 C라는 사람은 요 낙찰된 대금에서 2분의 1 배당을 받으면 돼요. 배당. 뭐 손해나는 건 없어요, 이분은. 배당을 받거나 전체 소유권을 갖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 많이 안 어려우시죠? 그리고 갑자기 도로 공매 얘기하다 보니까 10분이 나가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도 공부해야죠. 네. 어려운 내용 있다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더 재밌는 내용 나와요. 네, 우리 혜태라디오님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경매 놓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 우리 하늘님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지분 매각일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경매나 공매에 다 있지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 안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한 180여 명 되는데 좋아요 눌러주신 분이 36분밖에 안 계셔요. 네, 우리 온비드 유튜브 채널 영상이 많이 알려지도록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물건이 얼마에 낙찰됐냐면 9명이 입찰을 했고요. 낙찰 가격은 4억 3,88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건이었거든요. 유찰 한 번도 안 된 상태에서 신건에 약 한 1억 정도를 더 써내신 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최종적으로 대금 납부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로를 낙찰받거나 아니면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분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그걸 잘 명심해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성수 전략정비 1지구 안에 도로 2분의 98의 2분의 1 지분을 4억 3천에 낙찰받았다. 요거 괜찮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잘 받은 걸까요? 나중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계산해야겠죠. 아파트 이제 받을 때 결국은 이제 종전자산 평가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조합원 분양가 뭐 예를 들면 84 타입이다. 84 타입 조합원 분양가가 13억이다. 뭐 이건 그냥 제가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자산 평가액에서 요걸 빼요. 그래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되겠죠. 이 차액이 바로 분담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안에서 84 타입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33평형을 말하는 거죠. 이게 완공 후에는 시세가 얼마 갈 거냐. 요거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보통 한강 조망권 나오는 최근에 33평 아파트들이 아크로 리버파크나 물론 반폭이긴 하지만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뭐 60억을 찍고 있습니다. 막 40억, 50억, 60억 그래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이에요, 여러분. 이거 갖고 뭐 이제 막 문제 삼으시거나 따지시면 안 돼.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제가 생각하는 추정치입니다. 성수동에서 이게 완공되려면 앞으로 한 10년 보고 10년 후에 한강 조망되는 33평 아파트다. 층수나 동의 위치에 따라 물론 좀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40억 이상은 갈 것 같다. 보여져요. 40억 이상. 더 할 수도 있지만 50억 이상도 하겠지만 최소 40억 이상은 가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종전에서 평가액이 나오는데 이게 도로는요. 주변 토지가액에 비해서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평가된단 말이에요. 주변 토지가액에 되게 낮게 나와요. 그 사실은 이게 감정가가 3억 3천 나왔는데 실제 재개발 감정에서는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아마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하면 종조산 평가액이 그러면 약 한 10억의 분담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낙찰받았죠? 분담금 요거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14억에서 15억. 으로 요 아파트를 갖는 거란 얘기죠. 요 금액이 어때 보여요? 어쨌든 이 이제 금액에는 제가 예상하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니까. 네, 아래 좀 안 보이죠? 네.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아니면은 여기를 이렇게 뺄게요. 어떠세요? 이렇게 금액이 이렇다 그러면 네, 요 정도면. 근데 이제 이게 이거 참 이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그러면 요거의 2분의 1이니까 더 나오겠네. 그렇죠? 여기다가 한 뭐 2억 정도 잡죠. 뭐 2억. 분담금 12억. 그러면 여기 아니고 17억. 18억 정도. 예. 앞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분담까지 계산하면 17억에서 18억 정도에 이제 갚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뭐 40억 이상 간다고 하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분담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40억 안 갈 수도 있어요. 예. 이거 2, 3억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찌까지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예측하는 바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성수동 가시면요. 시세 조사하시면 아시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알아봤던 시세는요. 보통 이제 빌라, 다세대라고 하는 빌라가 대지 한 10평짜리 대지 10평짜리 뭐 방 3개 요 정도 되는 시세가 한 12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2억 뭐 한 14억 정도. 네, 이 정도 하더라고요. 시세가.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거 주택수에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실거주도 해야 돼요. 근데 도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죠. 대출은 안 되지만. 그리고 또 주택수 포함 안 되는 부분 있고 투자 금액이 되게 낮잖아요. 어차피 대출 안 돼서 요걸 현금 넣어야 되지만 지금 이거는요. 임대가 이것도 어쨌든 제가 그냥 대략 기억하는 건데 전세가 2억에서 한 3억 정도 하기 때문에 거의 투자금이 한 10억 있어야 돼요. 뭐 임대사업자 하면 저기 임대로도 이제 취득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임대사업자 통해서 하셨을 때 돈이 엄청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 정도로 당장은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기도 하죠.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이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제가 가상으로 추정치로 설명드린 거니까 이걸 확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갑자기 혜태 라디오님이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각 지자체 조례마다 좀 달라요.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도시및 주관경 정비조례 보시면 37조의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도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 현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호에 보시면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 규모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부산조례입니다. 부산. 자, 그래서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39조를 보시면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고요. 상업지역은 150이고 공업은 150, 녹지 200, 제1호에서 4호까지 균형하지 아니하는 지역은 6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거지역의 경우는 60제곱미터로 현재 건축조례에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에 역시 도로가 공매로 나왔습니다. 압류지산이고요. 감정가는 6,045만 원이었습니다.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동 3구역 안에 바로 여기 도로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이제 부산 연고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부산에 연고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여기가 가장 핫한 재개발 구역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해운대역 가깝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핫한 구역 안에 있는 물건이었고요. 향후에 재개발이 이제 완성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아파트로 건축이 될 것이고 총 2,413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총 16개 동에 지하 3층, 지상 39층. 그리고 브랜드는 DH로 제가 확인이 됐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프리미엄 받고 이제 팔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분에다가 도로라서 이렇게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니까 뭐 처분하는 건 제한은 없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파트로만 제한되는 구역도 있고요.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유형에 다 적용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있어요. 근데 제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진 못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 일조맘님이 여기 좀 아셔요? 요 지역을? 우동 3구역? 네. 어쨌든 굉장히 핫한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면적이 26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60제곱미터라 그랬잖아요. 주거지역의 경우에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2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 조례에 따르면요. 여기가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단서가 있냐면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사업시행 계획인가 고시일부터 법 83조 3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분양 신청자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하나요 분양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런 조건이 필요가 없는데 60제곱미터 미만이고 2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해야 돼요. 지목이 도로가 아니죠. 답이죠. 그래서 이거를 낙찰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부터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본인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라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요겁니다. 항상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과 보시면 무려 44명이 입찰을 했고요. 감정가격 6,045만 원이었는데 2억 6,600에 낙찰이 됐습니다. 굉장히 높이 됐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미 정비사업구역 안에 도로를 통해서 아파트 입주권 받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교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도로를 통해서 아파트 입주권 받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의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대중적인 물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찰 받으신 분은 어쨌든 사업 시행과 계획 고시일부터 분양 신청 공사 완료 시기까지
예, 본인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미혼이면서 독립해서 혼자 거주하는 이런 분들에게 좀 적합한 물건이 아니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40, 50대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 대부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게 학구열이 정말 넘쳐요. 네,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재개발 재건축의 이슈는 바로 투기가열지구내 조합원지 승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를 보시면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투기과열지구만 적용이 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강남 3구와 용산 구죠. 이렇게 4개구. 네, 이렇게 4개구만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 구역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실 때만 요 사항이 적용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지를 예외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는 같은 법 39조 2항 1호부터 7호까지 나오는데요. 세대원의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이전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거나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 체류하거나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 그리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요. 이러한 것들이 있죠. 요건 이제 시행령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누락됐네. 시행령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 시행과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 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 시행 계획인가 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자, 요 1호하고 2호는 재건축만 적용이 돼요. 재건축만. 자, 3호 보시면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 재건축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 3호는 재개발, 재건축 모두 적용이 되는데 1호하고 2호는 재건축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매와 공매 관련된 규정 바로 5호입니다. 5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여기도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적용이 되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나오는 공매. 이게 바로 압류재산이죠. 압류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여러분이 취득하시더라도 조합 설립인가 후에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후에 재개발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지 승계 가능하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매 물건 검색하시다 보면 이렇게 압류재산이라고 표시된 것도 있어요. 압류재산.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5호에 해당하는 물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압구정 현대아파트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산 구분은 압류재산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64억 1억 8천이었습니다. 자, 공매로 나왔던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바로 여기 이 구역에 속하고 있어요. 압구정 2구역. 여러분 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된 정보를 내가 확인하고 싶다 하면 여러분이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사이트 가시면 돼요.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게 되면 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추진 경과라든지 뭐 건축 계획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압구정 2구역의 경우에는요. 2021년도 4월 10일 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 투기 과열지구죠. 그리고 재건축이죠.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받았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 조합원지 승계가 금지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해당 공매는 바로 이렇게 구리세무서 체납으로 인해서 진행하는 압류재산인 거예요. 시행령 37조 2항 5호 국가지방자치단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나온 재건축 사업에 건축물 토지가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바로 해당한다고 하겠죠. 이게. 그래서 요거는 조합원 지위가 승계된다. 근데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그 권리분석이라는 게 요거 하나만 맞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음에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건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정리로 알려드릴 텐데,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복습하시면 아까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뭘 점검해야 된다 그랬죠? 자, 복습이에요, 복습. 복습. 제가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알려드린 거 복습하셔야죠. 조합 설립인가 후에 이거는 투기가열지구 따지는 거 아니에요. 투기가열지구 따지지 않아요. 어느 정비사업구역이든지 이건 재개발 재건축 다 동일합니다. 조합 설립인가 후에 다물권자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 다물권자에는 어떤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네, 지금 우리 라니의 인생여행님 그리고 풍윤주님, 일조맘님 정확하게 답변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1인 다물권자와 1세대 다물권자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경매의 경우에는 법원, 압류재산의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런 사항들을 현황조사 때 조합이나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해서 그 사항을 물건명세서나 공매재산명세서에 기록을 해주기도 하지만 기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조합이나 지자체 통해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확인이 안 되면 입찰할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죠. 네, 잘 기억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투기가열지구 안에서는 뭘 조심해야 되죠? 투기가열지구 안에서는 어떤 사업은 언제 이후, 어떤 사업은 언제 이후 조합원지 승계를 못해요. 사실 이 교육 방식은 제가 실제 이제 유료로 진행하는 이런 강의 방식으로 이렇게 한 단락씩 넘어가면서 지난 단락에서 배웠던 거를 복습하는 방법들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복습을 하고 좀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풍은주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후 양수받으면 조합원 시대가지 못하고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후 맞습니다. 우리 다된다님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 평일 오후 시간인데 많이 들어오시기도 했고 집중도 되게 많이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그래서 두 명이 입찰해가지고요. 55억 800에 낙찰됐습니다. 2위는 51억 3,500이었고 거의 한 3억 한 7천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3억 7천. 근데 뭐 이게 50억대 아파트 정도에서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2위는 여러분들이 경매도 그렇지만 온비동매도요. 낙찰된 결과만 딱 확인하고 이 다른 사람들이 입찰 가격은 확인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이렇게 좋진 않아요. 자,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또 핫한 이슈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로 나온 내용인데 재건축 단지 안에서 여러분이 상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는 공매로 상가를 낙찰받아요. 과연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슈가 최근에 굉장히 핫했었거든요.
실제 그 송파구 문정동에 올림픽 패밀리타운 상가가 공매로 나왔었습니다. 감정가는 5억이었습니다. 바로 위치는 여기죠. 잠실에서 이렇게 차로 한 10분 정도 가면은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고요. 송파 패밀리타운은 최근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재건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물론 조합 설비가 안 됐기 때문에 뭐 다물건자 여부 이런 거 확인 안 하셔도 되고 뭐 근데 대신 이제 투기 가열지구죠. 근데 아직 조합 설비가 안 됐으니까 자유롭게 취득하셔도 되고 특히 뭐 이건 압류지산이니까 더욱이 뭐 상관없지만 자 보시면 26명 경쟁률이 나와서 7억 2,700에 낙찰됐어요. 감정가가 5억이었는데 무려 2억 2천이나 더 높게 써서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의견은 어때요? 상가 소유자도 과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좀 어떻게 달라지실까요?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인기 있는 이유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대출이 잘 돼요. 주택은 LTV 그리고 특히 DSR 중에서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돼가지고 사실 주택은 대출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아파트를 투자한다 그러면 두 번째 주택부터 취득세가 8%로 중과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가의 경우에는요 대출도 주택보다는 좀 잘 나올 것이고요. 취득세도 주택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4.6%가 적용이 되죠. 개인이나 법인이나 주택수에 관계없이 4.6 대출도 잘 나오고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인기가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소유주에게 어떤 분양을 해줘야 되는지 원칙부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예외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도시정비법 시행령 63조 보시면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제74조에 따른 이거 오타입니다. 따른 관리 처분은 다음 각호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겁니다. 다음 각호의 방법대로 하는데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면 이 아래의 내용과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전원의 동의를 받는.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100% 동의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과반수라든지 뭐 3분의 2라든지 과반수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 첫 번째.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소유자. 이게 쉽게 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상가. 상가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급해라. 상가 소유주는 상가를 공급해라.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를 공급해라. 이거 아니에요. 상가 소유주에게는 상가를 공급해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2호 보시면 부대시설, 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공급해야 되는데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상가를 주는 게 원칙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새로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상가를 아예 짓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의 정관등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말 되게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돕도록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네. 네, 준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 기존 부대시설, 복리시설 가액. 그죠? 이게 30억이라고 할게요. 30억. 그리고 이렇게 곱해요. 이거를 이렇게 곱합니다.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다가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 이 비율은요, 정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로 정했더니
요거에 대해서 20억이 나와요. 그러면 요 30억하고 20억하고 비교해요. 이렇게. 비교했더니 어때요? 이게 크죠? 그러면 아파트 공급이 됩니다. 상가 소유주에게. 이건 무슨 취지냐면 새로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상가가 없으니까 기존에 상가 갖고 있던 사람 아파트 줘야 되는데 이런 조건일 때는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상가를 건설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의 상가 가액이 30억인데 여기에다가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50%로 했더니 50억이 나와요. 그러면 요게 더 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은 요렇게 가지 않고 요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 이유 아시죠? 왜 상가 소유주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왜 유리하게 정관으로 비율을 낮게 책정할까요? 이걸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정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거든요. 왜 조합에서는 50%로 해서 상가 소유주를 아파트 못 가게 하지? 또 상가 소유주분들만 화내실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왜 조합에서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왜 이렇게 낮게 책정하느냐? 그래서 왜 상가 소유주들에게 아파트를 신청 가능하게 조정을 하느냐? 자, 재건축 조합 설립 조건에요. 조건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돼요. 그리고 각 동별 소유자 과반수 동의해야 돼요. 요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가도 하나의 동의잖아요. 상가도 하나의 동의인데 상가 소유주들한테 당신들은 아파트 주기 싫어. 우리는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50%로 할 거야. 아파트 당신들은 못 가져가 하면은 상가 사람들이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단지 전체가 아예 재건축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상가 소유주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비율을 낮게 해줘야죠. 아파트 신청하게. 자, 어쨌든 이런 이제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목에 보시면 또 이게 있습니다. 기존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이것도 말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표로. 네. 저를 좀 작게 해야겠다. 네. 자, 기존 부대시설 복리시설가액 80억,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추산액 50억. 이걸 빼요. 했더니 30억이 나와요. 요거하고 분양주택 중 이렇게 따로 보시면 돼요.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다가 곱하기 20억. 어떤 게 더 커요? 이게 더 크잖아요. 가능하다. 그런데 요거 30억이죠? 이거 50으로 했더니 이게 더 크죠? 그러면은 아파트 신청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규정의 취지는 새로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상가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가 규모에 비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상가가 너무 적어진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상가를 받고 누구는 상가 못 받고 현금 청산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게 이런 조건에 갖추어졌을 때 아파트를 신청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 이해되고 계신 거죠? 자, 다목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에요. 다목.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자, 그래서 신규 부대시설, 복리시설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 100억,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 50억. 이게 크잖아요.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40억인데 이게 80억이면 이게 크잖아요. 불가다. 요 취지는 새로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데 재건축 아파트의 상가 규모가 너무 클 때, 신축하는 새로운 상가 규모가 너무 크면 내가 상가 권리가액이 2억이었는데 내가 조합원 상가 분양 받으려고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 10억이에요. 분담금 8억 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돈 내기가. 그럼 현금 청산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당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신청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 나, 다, 목에 각 이 법 규정에 취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 취지가. 그래서 이게 이제 고등법원에서 확정이 됐거든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심리 불속행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고등법원 판례를 확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요 법원 판례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재건축 조합의 상가 조합에게는 원칙적으로 상가를 공급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63조 2항 2호 강목의 사유가 있거나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따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가 조합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 나, 다, 목의 사유가 있거나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딱 4가지 사유 외에는 상가 조합원한테 아파트 줄 수 없다 이거야. 4개의 경우 외에는. 이는 재건축 사업의 상가 소유주에게 무분별하게 주택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 공급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되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음을 정한 것으로 그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이 비추어 강행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63조 2항 2모 강목이 정하는 주택 공급의 예외 사유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 자, 다음. 여러분, 어려운 내용인데 잘 집중하면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자, 가목은 아까 그 시행령 63조에 나오는 가, 나, 다 항목의 각 취지를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조합이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아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하는 원칙 지키는 게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 충족하면 상가 대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목은 조합이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만 건설되는 상가 규모 전체 규모가 종전의 전체 상가 규모보다 크게 감소하는 이유로 일부 상가 조합원에게는 종전 자산가액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의 상가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다목은 조합이 상가를 큰 규모나 단위로만 건설하면서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상가 조합원의 종전 자산 가액보다 지나치게 비싼 상가를 공급하게 되어 상가 조합원은 현실적으로 상가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분양에 대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상가 대신 1주택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러분들 지금 이해되고 계시죠? 이해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요거만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자, 이와 같이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 공급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63조 2항 2호 강목은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면 상가 조합원에게 불가능하거나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원 판례는 방배 6구역에 관련된 재건축에서의 사건이었는데 이 방배 6구역에서의 정관 개정하기로 한 개정안은 관리처분 계획 기준을 자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가 가액이 종전의 상가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의 20%를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것을 골자로 한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이 상가를 충분히 건설해서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켜 대지 건축물을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는데도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 나는 상가 분양 안 받아요. 난 아파트 받을래요. 이런 방법으로 상가를 공급하지 않으면 상가 대신 주택을 공급받는 등 상가 조합원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상가 또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네, 보세요.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아니한, 이거 되게 다르잖아요. 요 시행령에 보시면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데 정관은 약간 여기 약간의 문장 이 단어의 차이인데 되게 큰 차이를 갖거든요. 공급받지 아니한, 이거는 상가 조합원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난 상가 싫어요. 나 아파트 받을래요.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 정관을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이 기존의 시행령하고 이거 완전히 뜻이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이 사건 개정안은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63조 2항 2호와는 달리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안건의 가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63조 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정도의 개정을 하려면, 다시 말하면 시행령 2항에서는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을 때 예외 규정을 만든 건데 그거하고 다른 뜻인 새로운 상가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파트 신청하게 하는 이 정관의 개정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사건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56.8%만이 동의했고 전원의 동의가 없으므로 이건 부결된 거다. 이 사건 개정안은 위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로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상가 조합원이 상가 공급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상가 및 주택 공급에 대한 임의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는 강행 규정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63조 2항 2호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나는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사실 제가 잘라서 보여드린 판결문이 사실은 이 순서도 돼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도록 제가 여기서 먼저 빼내고 여기서 먼저 빼내서 좀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도록 순차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한 거거든요. 네. 목이 메이네요. 그래도 이제 이게 다시 보기가 돼요. 이 영상이 온비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라이브 끝나는데도 다시 보게 되시니까 복습하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라 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정비 사업에서 우리가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공매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이제 법원 판결인데 오늘 유튜브 온비드 유튜브 오셨다가 법 공부 많이 하고 가시죠? 네. 원래 부동산 공부가 다 법 공부예요. 자, 95다 105708 8개월 보시면 당초 갑 소유로서 재개발 조합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은 갑이 동의함으로써 철거된 후 토지만 을에게 경락되었는데 조합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도 낙찰받은 을에게 이전된 것을 오인하고
낙찰받은 사람한테만 아파트 한 세대를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정하여 분양 처분한 경우 토지는 을이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셈이어서 아파트 중 토지가 변환된 부분에 관하여는 낙찰받은 을이 소유권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건물은 당초부터 갑이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것으로 권리가 이전된 바가 없어 그 아파트 중 건물이 변환된 부분에 관하여는 갑이 그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아파트 중 토지가 변환된 부분과 건물이 변환된 부분의 비율, 갑과 을 소유 지분 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토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네, 이게 법원 판례가 이게 해석을 따로 해드려야 돼. 이게 되게 어려워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져 있다. 건물이. 근데 건물이 멸실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었거든요. 이거는 재개발. 근데 건물 멸실되고 토지만 낙찰받은 거예요. B라는 사람이. 요 소유자는 A였고. 이런 경우에는 새 아파트 가질 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공동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대신 가액 비율. 이 건물 이제 토지는 이제 이 사람은 상실하게 됐죠. B한테 넘어갔으니까. 건물의 가액은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노후된 건물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액 비율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취지예요.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토지 낙찰받은 사람이 한 80%, 이 사람이 한 20% 이런 지분으로 등기가 된다. 이런 취지의 법원 판례거든요. 실제 이제 그 공매로 나왔던 수원시 8달구 지동에 있는 중흥S 클래스 아파트인데 사실 이제 경매 사건에서는 이제 이런 물건들이 이제 종종 나올 때 법원마다 좀 이게 달리 할 때가 있거든요. 법원 판례에 따라서 토지만 매각되는 경우에는 낙찰받은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이 되는 이런 형태로 매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압류지산 공매에 있어서는요. 이거를 입주권으로 매각을 했어요. 입주권으로. 이제 매각 당시 이렇게 건물이 멸실되고 공사 중이었거든요. 감정평가에서 보시면 이 물건은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토지만 감정을 하고 토지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1+1 물건이에요. 그래서 2개월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입주권으로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온전한 입주권을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맞는 방식이라고 봐요. 근데 법원 경매에서는 이렇게 매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가끔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건물이 멸실되면 토지만 매각하는 것으로 감정하고 매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공매 압류지사에서는 재산에서는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자, 요 사항들 여러분이 잘 확인하셔야 돼요.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다물권자 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 가열지구의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원치 승계 여부 확인하시고요. 사업 시행인가 후에는 분양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분양 신청을 했다면 어떤 면적을 신청했느냐,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냐, 추가 분담금은 얼마냐. 근데 사실은 요거는 그냥 인터넷이나 부동산 가서 물어봐도 되는데 요거는 조합에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네. 요것도 조합. 근데 사실은 이제 실무상 조합에서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는 이주비 대출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낙찰받으면 이거 승계하는 거니까 이주비 대출 부담도 승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비 대출 받았다면 얼마 받았냐.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대출이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낙찰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 되느냐 은행에 확인하셔야 돼요. 투기 가열지구의 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원지 승계 여부, 재개발, 그죠? 여긴 재건축. 단계가 다르잖아요. 건물 철거 후에는 조합원지 단독 취득 여부, 감정, 그리고 기타 주의사항에 토지만 매각하는 거냐, 입주권으로서 온전하게 매각하는 거냐, 요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 단계 정도만 잘 확인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큰 무리는 없겠다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신탁재산 공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온비드에서 매각하는 재산들이 뭐 압류도 있고 국유도 있고 수탁, 신탁 다양하게 있는데 신탁재산의 수량도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요 짧은 시간 동안 좀 설명을 드리지만 뭐 여러분이 좀 더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자, 신탁으로는 관리신탁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처분신탁도 있고요. 또 담보신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식대로 하는데 주로 온비드로는요, 처분신탁과 담보신탁이 매각이 됩니다. 자, 담보신탁 취급하는 회사들은 우리나라에 많아요. 뭐 우리자산, 교보자산 등 뭐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담보신탁에 있어서는 이 이해관계자의 명칭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신탁을 맡긴 부동산 수요자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라고 하는데, 보통은 위탁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신탁을 위임받은 신탁회사를 수탁자, 대출을 실행한 채권자, 대부분 금융기관이 되겠죠. 우선 수익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나 원금 상환 불이행 시 자산관리공사 통해서 공매로 처분이 됩니다. 공매 처분 대금으로 우선 수익자, 임차인 등이 배분이 되기도 하고요. 자, 담보신탁은요,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신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탁회사는 우선 수익자인 금융기관에게 수익권 증서를 발행하고요, 대출 실행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근저당 설정에 의한 담보대출 절차하고 좀 다르죠. 만약에 채무불이행이 된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환가 요청을 하게 되고요, 신탁회사는 공매 실행을 하게 되고, 공매 실행을 통해서 매각이 되면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변제하고요, 남는 잔여금이 있으면 위탁자에게 교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탁 원부를 발급을 받는 게 좋아요. 그 신탁 재산의 경우에는 신탁 원부는 인터넷 발급이 안 됩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셔야 돼요. 제3자 발급 가능하고요. 그리고 등기소 가셔서 신탁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고, 바로 이와 같은 신탁 원부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면 어느 은행에서 대출 얼마 받았는지 그게 다 써있고, 담보 신탁 계약률도 계약 내용들 상세하게 나옵니다. 신탁 공매는요, 최고가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일 높게 써낸 사람이 낙찰되는 거고, 신탁사에서 정한 마지막 차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유찰되면 더 이상 유찰은 되지 않는데, 그때부터는 전차수 이상의 금액으로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이게 매매 방식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 임차보증금의 매각대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인지 이거를 공고문이나 담당자 전화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인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부가치세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매각대금이 부가세가 포함되느냐 별도냐, 이것도 좀 다른 거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유자 협의를 통해서 내보내거나 명도 소송을 통해서 내보내거나, 그러니까 신탁재산은 승계받는 임차인이 있고요, 승계받지 않는 임차인 내지는 기타 점유자들이 있어요. 감정가격에서 훨씬 높은 금액부터 입찰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1회 내지 2회까지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까지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찰은 10% 차감이 되고요, 입찰 보증금은 입찰 가격의 5에서 10% 자유롭게 결정이 됩니다. 낙찰 이후 신탁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요. 매매계약 이후에는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자금 납부하시면 되는데, 물건에 따라 또 낙찰받은 분의 소득이나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신탁회사 규정에 따라 최종 유찰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최종 유찰 후에는 온비드에서 기간이나 지역으로는 검색이 안 됩니다. 관리번호를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유찰 후에는 신탁회사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이 돼요. 온비드에서도 검색이 되는데, 온비드에서는 관리번호를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최종 유찰 후에는 신탁회사와 수의계약, 그러니까 뭐 전화하시면 돼요. 수의계약 하기 원합니다. 그럼 매수의향서를 제출하라고 해요. 매수의향서 써내고, 수의계약자가 다수인 경우는 또 거기서 경합을 하게 되는데, 수의계약 신청자가 나 혼자면 나하고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신탁 공매 권리 분석은요, 되게 심플해요. 매매 방식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신탁 등기 이전 권리는 매수인이 승계합니다. 신탁 등기 이전의 권리,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거 임차권 승계합니다.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전입세대 확인서, 공매 공고문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매각 부동산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탁회사나 우선수익자 담당자에게 전화하시면 알려줍니다. 보증금이 얼마냐, 임대차 기간이 언제냐, 임대차 시작일이 언제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요. 전입세대 열람이나 현장 조사, 임차인 대면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신탁 등기 이전에 등기된 권리 임차권 승계합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명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신탁 등기 이후 임차권은요, 수탁자, 우선수익자 동의를 받은 경우 승계입니다. 동의받으면. 동의받았더라도
임차보증 반환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신탁 계약된 경우는 승계하지 않는데 신탁 업무도 봐야 되지만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동의서 써줄 때 별도의 특약을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담당자 확인 별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수탁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는 승계하지 않고 요 명도 대상입니다. 자, 2019년 3월 15일 날 전입신고 주택에 인도했습니다. 보증 3억에 2020년 4월 20일 신탁 등기한 경우에는요. 신탁 공매가 개시되면 임차권은 낙찰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거죠. 보증 반환 의무와 계약 기간. 남아있는 잔존 기간 거주하게 해야 되고요. 내갈 때 보증금 지불해 주는 건데 매각 대금에 보증금 포함된 경우는 신탁회사에서 내가 보증금 돌려받아요. 그리고 내주면 됩니다. 근데 별도인 경우에는 낙찰 금액 외에 내가 추가로 3억 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 감안해서 낮춰 쓰셔야겠죠. 자, 근저당이 먼저 설정돼 있고 신탁 등기가 됩니다. 근저당을 승계하게 되는 거죠. 원금 연체이자 부분. 그래서 공매 이 공고 개시 사항 보시면요. 근저당은 낙찰받은 사람이 책임 처리하는 인수에서 책임 처리한다. 이렇게 기재도 됩니다. 그리고 신탁 등기 후에 전입 인도된 임차인의 경우에는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승계하거나 매각 대금에 배분되죠. 수탁자 동의받았지만 보증 반환 의무가 없다고 신탁 계약된 경우에는 승계하지 않지만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되고요. 신탁에서 동의받지 않고 임대차 계약 맺은 경우에는 임차권 승계하지 않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신탁 공매는요. 대금 납부 이후 승계받은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명도가 필요 없어요. 되게 좋은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 요구권 다 적용이 됩니다. 대금 납부 이후에 위탁자 또는 신탁사 동의받지 않은 점유자에 대해서는 명도가 필요하죠. 협의, 이사비용 지불해도 나갈 수도 있지만 명도를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매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제 원칙들을 설명드리면 일단은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공매 콘서트 통해서 아마 다양하게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있을 텐데 권리 분석 잘 하셔야죠. 특히 압류재산. 방금 알려드린 신탁재산도 좀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이 과연 향후에 얼마나 가격이 오를 것인가. 이 가치 분석도 하셔야 될 거고. 다음엔 내가 매각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예산 계획을 잘 세우셔야죠. 내가 현금으로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대출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은 주택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대출 한도나 조건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 단계로는 실천을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 충실하게 잘 하시고 온비디오 사이트를 통해서 좋은 물건 잘 검색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성공하는 공매 투자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재미있으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온비드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제 했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셔요. 댓글로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또 제가 차후에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